이러한 과정에서 1876년 1월 28일 이후에 한국 정부는 연이은 조정회의를 거쳐서 결국 일본이 문호개발 협상을 위해서 파견한 그 흑전청룡 중심의 정권 대신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876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의 강화도라는 곳에서 회담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 내의 척화론, 그죠? 외국과의 그런 어떤 외국을 배척하는 척화론과 수교론, 그죠? 소위 개국론이라고 똑같은 건데 수교에서 관계를 더 증진시키는 수교론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교하기로 정부는 결정하게 되는데 한국 정부가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개방 그리고 서구열강의 침투 위협 등 도저히 개국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적인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었고요.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중국, 일본 문호 개방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남을 수 없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언젠간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정권 대신과 함께 온 일본 병력 4,000명을 지닌 이런 일본의 무력 시위에 대적할 수 없는 한국 국방력의 열세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개방하지 않고 쇄국론 및 척화론을 지속할 경우 아까 우리가 실각한 그렇죠? 대원군이 다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대원군이 다시 세력을 형성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비슷하죠. 개국파, 그다음에 번과 그다음에 막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그다음에 동일하지 않지만 결국은 개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쇄국하고 양의책을 써서 버티면서 언제든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나올 경우 결국은 누굴 지지하겠어요? 결국 대원군인 세력이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그런 위험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고 네 번째도 청나라 정부 역시 자기네들도 개국했으니까 니들도 개국해라 라는 개국의 필요성을 권고했고요. 이영장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종과 개국파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고종은 개국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조일수호 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미일 화친 조약을 카나가와 트리티라고 한 것처럼 역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 지명을 붙이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름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의 수호를 규정한 그런 어떤 협약 이것이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다음에서는 조일수호 조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약의 전문부터 시작해서 세부 내용을 한 번씩 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전문입니다.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오랜 기간 동안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으나 이제 양국 간 정의가 미흡했던 관계로 옛날의 우호를 다시 회복하여 진실로 친목을 동화하고자 한다. 이에 일본국 정부 특명정권 판리 대신 육군중장 겸 참의 개척장관, 되게 길죠. 흑전청룡 특명정권 판리 대신 의관 정상형은 조선국 강화부에 이르러 조선국 정부 판중 추부사 신원, 그다음에 도청부 부청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양국 황제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래와 같은 조관을 의논하여 체결한다. 내용, 그 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나중에 내용에 대한 의의는 설명드릴 겁니다. 제2조는 일본 정부는 15개월 후부터 수시로 조선 수도에 즉 한양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논의하며 조선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 수도에서 교제 사무를 논의한다. 외교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제3조
앞으로 양국 사이의 공문은 일본은 일본어로, 조선은 한문으로 작성하되 향후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제4조 이전 무역상 관례는 폐기하고 신조약에 의거해서 무역사무를 처리한다. 조선 정부는 종전의 부산 외에 제5조에 제시된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인들이 통상하게 한다. 제5조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에 통상이 편리한 항구 2곳을 골라서 개항한다. 제6조는 일본 선박이 조선 연해에서 난파 위기에 처하면 가까운 항구에 정박하여 위험을 피하고 수리와 구호 등의 물자를 지원받는다. 난파자, 표류자는 해당 지방에서 구조해서 본국으로 호송하도록 조치한다. 제7조 일본 항해자들이 자유롭게 조선 해안을 측량하여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선박과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이 7조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그죠? 항행권, 중국 하천, 영국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하천에 대한 항행권, 그죠? 미국도 역시 일본에 들어왔을 때 일본 하천에 대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이건 결국은 그 나라의 지형지세를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에 침투 시에 필요한 어떤 자료를 모은다는 그런 의미인데 겉으로는 7조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구실을 둬서 조선 해안에 대한 측량권, 항해권을 갖다가 인정해 달라는 거죠. 제8조는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 즉 상무관이라고 하죠. 이 관청을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있으면 해당 지방 관리와 협의해 처리한다. 제9조 양국 국민들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양국 관리들은 이를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10조 일본인이 조선에 지정한 항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일본에 돌려보내서 수사하고 판결하게 하며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관청에 넘겨 수사하고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에 근거해서 처리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취해법권의 문제, 형사재판권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뭐 어려운 말로 쭉 썼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11조는 양국은 별도로 통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서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또한 보충해야 할 세칙에 관해서는 향후 1개월 안에 조선의 수도나 강화부에서 만나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양국은 조약 체결일부터 조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행하며 우위를 두텁게 해야 된다. 이를 위해 조약은 2개의 본, 2번을 작성해서 양국의 위임을 받는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명하고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이상이 조일수요 조규의 내용입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조약 체결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